안녕하세요. 매경이코노미 노승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경이코노미 나가는 기자입니다. 주린이 채널, 막 부동산 불린이 채널은 진짜 많은데 자린이 채널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600만이 자영업자. 네. 사실 우리나라 생계를 책임지는 건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자린이는 없을까? 장사의 신, 자영업 고수분들을 저희가 계속 인터뷰를 해왔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어떻게 해서 장사를 잘하게 됐는지 이런 노하우도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요즘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매년 가점포율이라고 조사를 하거든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SPC니 BHC니 BBQ니 뭐 이런 데다가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너네 브랜드에서 가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야? 몇 개나 해? 그런 분들이 진짜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누구는 뭐 BBQ 10개 하는 분도 계시고 파리바게트 뭐 5개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기사를 썼었죠. 저희 기업형 점주 전성시대. 저희가 기자입니다. 요게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가게 하나 하시고 근근히 먹고 사시는 분들은 생계형 점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10개, 20개 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업이잖아요. 그쵸. 투자의 목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기업형 점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봤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이런 고래들, 자영업시장의 고래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 게스트로 진짜 어렵게 오셨죠. 이분은 가게를 무려 16개를 하세요. 안대은 다점포 점주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장 16개를 현재 운영 중인 안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16개. 다점포 점주님. 네, 미국에서는 이제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해요. 제일 많이 하시는 데는 1,500개까지 해요. 그러니까. 피자헛 1,200개, 웬디스 300개. 그렇죠. 그래서 1,500개를 하고 거기서 37,000명을 고용을 하고 연매출이 1조 3천억 가까이 되고요. 증시에 상장까지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영업이 이제 점점 전문화되고 규모의 경제화된다. 기업화된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를 16개나 하시는지 도대체 매장들이요. 이 시국에. 네. 근데 저도 자주 이렇게 잊어요. 몇 개씩 왜냐면 양도도 할 때도 있고 신규로 새로 창업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뭐 한 15개, 6개 뭐 항상 이렇게 저희 섭외 요청이 와서 그때야 이제 좀 세어보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진짜 세워봤고 네네. 왜냐면 제가 점주님을 한 3년 전쯤에 처음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 8개? 요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몇 달 전에 이제 전화하니까 19개를 하신다 그랬고 근데 또 양도를 바뀌었어요. 또 전화할 때마다 바뀌어. 잘 모르시는 거예요. 16개 맞죠? 지금 하신 거. 그래서 저 세워봤는데 한번 쭉 한번. 저도 이 기억이 다 안 나가지고 일단은 좀 적어 메모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디야 커피 용두동 바르다 김선생 호메인 브롱스 세계 장미 매니저 명동 칼국수 을지로정이라는 대창 또 전문점 운영하고 있고요. 네. 주다방이라는 이제 헌팅 포차, 삼납 포차라는 제주도 감성 술집 그리고 단골 손님이라고 제가 이제 요거는 지사 형태로 직영점으로 이렇게 사업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매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5개 매장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총 16개 운영 중입니다. 라디오에서 촬영에 도움 주신 분 읽어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지금 주점만 한 10개 되는 것 같은데. 20대가 아닌 약간 30대 초중반 이렇게 타겟팅으로 하는 주점을 제가 원래 선호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고 야간에 하는 업종이 좀 하드하잖아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낮에 하는 업종들로 다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 고객층이 소비를 싹 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위기감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좀 20대 초반이 내 타겟팅이 된 매장들을 좀 몇 개를 오픈을 했어요. 코로나 도중에도.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헌팅 포차 이런 거. 맞습니다. 20대 초반들은 열정을 이렇게 발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클럽 같은 데가 지금 영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헌팅 포차로 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상권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헌팅 포차들은 웨이팅이 걸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 선호하는 포지셔닝은 아닌데 제가 좀 무리해서 매장을 오픈을 하고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갈 데가 없다 젊은이들이. 클럽도 닫고 네. 노래방도 닫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놀고는 싶고. 그렇죠. 역발상 투자하는 거. 그런 걸 캐치하셔서 주점을 좀 늘리신 거네요. 늘렸죠. 늘렸는데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길게 가거나 뭐 안정적인 수익을 쭉 이어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너무 유행성이고 너무 빨리 이 트렌드도 변하고 그리고 컨셉으로 이루어진 매장들이 길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아 끼시는 것 같아요 블록을. 이때 코로나 때는 네. 잘 되니까 주점을 늘렸고 맞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좀 안 될 것 같으면 주점 다시 줄이실 수도 있고. 맞아요. 저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사실 상황도 있지만은 상가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점포들이 있으면 그 점포에
어떤 브랜드를 껴 맞췄을 때 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저는 좀 약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브랜드 뭐 커피, 주점, 음식 뭐 제한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열린 사고로 어떤 매장을 여기 입점시켰을 때 약간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점만 계속 해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음식만 계속 해온 것도 아니고 커피만 해온 것도 아니고 잘못 보시면 정체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주식처럼 다가가고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같은. 그쵸. 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자영업 그 형태에서는 리스크가 가장 좀 적다라고 좀 자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장사 없더라.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지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안재현 점주님이 어쩌다가 이제 자영업자가 되셨고 한 개도 아니고 16개까지 늘리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안대은 컴퍼니의 역사. 네.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원래 자영업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호텔에 근무를 했었고요. 네. 호텔리어. 네, 호텔리어였죠. 딱 예. 외모가 일단 자태가 네. 어찌되었고 서비스 쪽에서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래도 서비스 교육을 받고 실무를 계속 했었으니까 접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적게 끝판왕. 근데 너무 친절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요즘 고객님들은 특히나 젊은 연령층일수록 약간 본인을 모른 척 해주는 거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서비스 자주 왔다고 해서 자주 오시네요 이렇게 알아봐 주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따뜻한 무관심. 예. 매장을 제가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호텔에 있으면은 업계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다 모이시는 곳이잖아요. 좀 목표도 생겼고 꿈도 생겼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면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어떤 걸로 자영업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꽃놀이라는 매장을 룸 타입 술집이었는데 네. 그거를 참 많이 이제, 갔었죠. 뭐 소개팅 같은 거 많이 네. 하시죠 그쪽에서. 미팅 이런 거. 그렇죠. 점포 위치가 되게 좋지 않, 자본이 좀 부족하니까 좋지 않은 곳에 무권리 매장을 잡았어요. 네.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 봤을 때는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자리다.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한 메인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일단은 가시성이 나왔고 건물 외관 익스테리어를 모양을 갖춰 놓으면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접객하는데도 솔직히 호프집이잖아요. 그쵸. 주점인데 불구하고 문도 열어드리고 호텔처럼 접객했죠. 예. 제가 그렇게 각을 잡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냥 다 좀 따라오더라고요. 솔선수범하니까. 저는 일단은 앉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손님이 없든 있든 매장에서 한 번도 앉아있던 적이 없고 그러면 손 뚫고 계시나요? 무조건 이렇게 서서 있죠. 아, 서 계시는 거죠? 어. 점주님들 같은 경우에 본인 매장이니까 터치를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 약간 피곤하거나 지칠 때 앉아서 좀 쉬기도 하고 담배도 피러 가고. 네, 담배도 피러 가고 그러기 마련이지만 제가 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각 잡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숨 막혔었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나가고 싶었다고. 항상 저는 그래도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해서 그쪽 업계, 그쪽 모델 중에서는 탑이라고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를 입점을 항상 시켰고 그 브랜드 중에서도 항상 탑 클래스를 유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매출은 항상 나왔어요. 막 전체 가맹점 중에 막 매출 1위까지도 하셨다면서요? 1위도 했었어요. 사이야라는 동네에 있는 이자카야 매장인데 꽃놀이를 하다가 잘 되니까 이제 문화가 잡혔잖아요. 제가 없어도 이런 문화, 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숨 막히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네. 그냥 빡빡하게 해야 되는 문화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장에 지각하면 막 뛰어왔어요. 요새는 웃으면서 막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죄송하다는 말 하면 다행이죠. 아 그래요 요새는? 고마운 거.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직원들이 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좀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달래주셨어요? 친구들 입장에서 항상 검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했을 때 딱 그 뭔가 자괴감이 오는 그림은 안 좋잖아요. 급여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다른 매장보다 조금은 더 대우가 좋구나 정도는 느끼게 항상 해줬죠. 그러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아. 네. 평균 이상은 항상 맞춰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부끄럽진 말자라는. 네. 그러니까 생계형 점주분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보통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긴 네. 하죠. 다점포 점주분들은 전 그런 분들은 못 봤어요. 제가 한 50명 인터뷰했지만 보통 막 1,000원 이상씩은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래서 꽃놀이를 그 엄청난 서비스 정신으로 성공을 시키셨고 네. 근데 보통은 그거에 만족하고 이제 아 이거 장사 잘 되네 하나만 하고 그냥
그래서 쭉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죠. 이렇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늘리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꿈이 컸어요. 그러니까 이 매장에서 뭐 나오는 수익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죠. 뭐 그걸로 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매장이라는 게 평생 가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뭐 이 매장에서 제가 몸을 담고 제 어떤 내공을 쏟는다기보다 프랜차이즈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이용을 해서 시스템화를 해서 그거를 여러 개로 복사본들을 만들어서 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매장에 박혀 있으면 진짜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그 점주님들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제가 봐도 존경스럽고 진짜 매장에 열정을 쏟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진짜 새벽에 오픈해서 밤에 왜 나가고 뭐 막 솔직히 진짜. 말해서 장도 이제 마감 치고 새벽 장 봐 오셔가지고 그걸로 또 준비해서 하시는 정말 제가 봐도 진짜 와 대단하시다.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요? 순댓국집 하시는데. 근데 정말 정성 있고 맛 있고 정말 좋죠. 근데 너무 이제 지치고 뭔가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만큼의 고객분들이 다 알아주면 정말 너무 감사한데 고객분들은 또 바뀌는 트렌드에 여기서 뭔가 맞아요. 새로 나왔다 하면 옮겨가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물론 한국에서 그 매장을 쳤을 때 누가 들어도 딱 아는 매장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저는 그럴 자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장 제가 시스템화를 해서 다점포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관리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자금이 사실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제가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저렴한 점포, 빠져있는 점포 제가 제 기준에는 되게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 가치를 몰라주는 점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골라다녔어요. 누가 봐도 좋은 점포는 제가 할 자본이 없었고 항상 남들보다 적은 투자로 고효율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가게를 찾고 싶어 하죠. 근데 누구나 발견하기가 찾고 어려운 싶어 건데 그렇죠. 그런 가게들을 어떻게 근데 알아내세요? 저는 와이프랑도 데이트가 사실 그거였거든요. 상권 분석 데이트.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우리 가게나 보러 갈까 이러면서 그냥 데이트를 하면 정말 하러 로맨틱하다. 뭐 어디를 가면 상업적인데. 좀 너무 그래서 와이프가 불만이 많았어요. 나랑 데이트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냐. 그리고 또 저평가된 데만 보러 다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외진데. 어디 오지를 가지나? 아 그렇죠. 네, 로데오 상권이나 뭐 이런 번화가에 가서 다행이네요. 예를 들어 장사 안 되는 매장이 있으면 뭐를 입점시키면 여기서 이거를 넘길 수 있을까? 데이트가 아니라 발품을 팔고 다니신 거. 거의 뭐 그런 거죠. 와이프분께서는 만족하셨어요? 너무 잘 따라줬고 다행이네요. 나중에는 웬만한 부동산 컨설턴트보다 더 상권 잘할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네. 그럼 좀 그런 상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상권을 본다기보다 업종이 셀렉이 잘못돼가지고 진짜 속된 말로 형편없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매장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에 다른 걸 입점시키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어떤 시선도 못 받고 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아웃테리어나 메뉴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유동에 관심을 못 받는 그런 데들이 있거든요. 아 상권에 잘못 들어갔구나. 네, 잘못 들어갔고. 주인을 잘못 만난 가게들, 불쌍한 애들을 그렇죠. 셀렉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놓다 보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딜을 하는 것도 만약에 뭐 권리금이 4, 5천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배짱 튕기는 거죠. 네. 제가 뭐 반 딱 쳐서 권리금 2천이면 하고 아니면 제가 다른 데로 가겠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을 달라. 딜하는 거죠. 저는 무조건 여기 들어갈 건데 한번 그냥 던지는 거죠. 근데 생경 점주분들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 저희 어머니는 이제 권리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만 깎아달라. 더 세게 못 지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금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더 발품 팔고 다닐 여유도 없고. 그 마음이 근데 드러나면 그죠. 그 마음이 그러니까. 드러나면 그분은 절대 안 그죠. 깎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150만 원 깎아주는데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1000만 원 후려쳤어도 됐어. 장사가 안 되던 가게였는데 이제 발품을 팔고 다니는 이런 여유도 없고 하니까 생경 점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이라.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점포 점주분들이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궁금한 게 16개 지금 하시잖아요. 네네네. 보통 프랜차이즈 뭐 점포 하나 내는데 1억 이상씩 보통 드는데 네. 16개 하면 최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6억은 필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돈을 장사 잘하면서 뭐 잉여 자금으로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창업 자금은 어떻게 좀 되셨는지. 저는 투자가 되게 공격적이었거든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난다. 미쳤다. 네, 거의 미쳤다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혹은 뭐 장사를 좀 하셨다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저러다. 근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믿었고 이때까지 데이터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고 데이터가 어떤데요? 그 셀렉한 프랜차이즈도 업계에서 탑이라고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만 했고 탑이란 얘기는 인지도면이나 뭐 운영이나 안정성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예. 그리고 제가 했을 때 그 매장들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 중에서 항상 상위 10% 이내에는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위 10%만큼의 자금을 들였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들인 자금은 하위 평균으로 가고 매출은 항상 상위로 이렇게 해왔어서 저평가된 가게들을 싸게 예, 들어가서 싸게 잡아서 수익을 성과를 창출하고 그 매장을 그 형태 그대로 양도를 하는 거죠. 이 양도하는 아, 이유는 파는 거? 예. 어. 제가 뭐 매출이 안 나오거나 뭐 수익이 안 남아서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수익이 있고 네. 오토로 돌렸을 때 수익이 원래 무조건 모든 가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내공이 있어서 고객들한테 아예 브랜드로 자리 잡힌 그런 개인 매장들 말고는 프랜차이즈는 어차피 전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진짜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장을 오픈을 하면 어차피 2년 차부터는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양도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 대신 물론 저는 싸게 들어갔으니까 이 양도할 때 제가 들어간 가격에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는 얼마에 들어갔는지는 모르니까 합당한 금액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양도도 잘 해왔던 것 같고 이제 저점 매수해서 그렇죠. 네, 저점에 매도를 하고 그 타이밍을 그거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바라라. 그러니까. 아, 그렇죠. 약간 저는 주식처럼 한 것 같아요. 정수리에 파셨나? 정수리는 못 받았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주식처럼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하게 담고 좀 전체를 보고 하나의 매장의 수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전체를 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 멘탈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사실 안 좋은 매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다 잘 될 수는 없죠. 맞아. 제가 진짜 처음입니다. 제가 10년이 넘었는데 매장 40개 이상을 오픈하고 양도하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총 열었던 게 40개. 40개가 좀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망한 매장은 없거든요. 이 망했다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은 주인이 직접 일을 하면은 남아요. 그러면 저는 망한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토로 돌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점주인분들이 직접 하시는 매장보다 한 300 이상 수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운영할 때는 메리트가 크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한 2억 5천, 3억을 들였는데 한 매장에서 한 2, 300 막 이렇게 남아버리면 의미가 그럴 없는 거면은 예금 넣지. 그렇죠. 기대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신경을 생경선수보다.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신경은 쓰이고 해결해야 될 일처리들은 있는데 그냥 양도를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니까 양도를 하는 거고 양도를 하시면 점주인분이 들어오셔서 운영을 하시면 점주님의 열정이 있으면 솔직히 뭐 직원들의 마인드보다는 좋으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매출이 좀 살아나면서 본인이 또 직접 일하시고 하면 더 나쁘지 절실하시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직원보다는 본인 돈이 들어가셔서 더 열심히 하시니까.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네.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 느낀 거는